컴퓨터 AI 공학과 김윤수 교수입니다.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자격증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기출문제 동향과 유형풀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최신 기출문제 동향을 참고로 한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의 통신에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보안을 강화한 프로토콜이다. HTTP의 SSL, SSL이 표준화된 게 TLS죠. 그래서 SSL, TLS 프로토콜을 결합하여 사용하며 주로 443 포트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HTTP, S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SSH는 뭐죠? 원격 접속용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포트 번호는 22번을 쓰지요. 텔넷은 무엇이죠? 평문 전송을, 그러니까 원격 접속 프로토콜인데 평문 전송, 바꿔 말하면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통신하는 것입니다. 포트 번호는 23번을 사용하죠. SFTP, FTP예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거든요. 앞에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고유한 암호화 기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 웹 서버, 즉 표준 HTTP 프로토콜에 SSL, TLS를 결합한 안전한 통신, 암호화된 통신을 하며 443 포트를 사용하는 것은 3번 HTTP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IP 버전 6 주소를 규칙에 맞게 가장 올바르게 생략, 추가하여 표시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원본 주소를 주었습니다. 원본 주소에 기다랗고 복잡한 내용을 IP 버전 6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생략하고 축약해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혹시 정답이 어떤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IP 버전 6의 축약 규칙은요. 16진수 블럭의 앞쪽에 0이 있으면 그 0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0이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0이 있다, 연속된 0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속된 0들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블록의 뒤쪽에 있는 0 있죠? 이것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해서 FF00 있죠? 이와 같은 것은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답이 무엇이 되는 것이지요?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F 뒤에 있는 00은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정답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SI 7 계층 중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속한다. 어플리케이션인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 스위치 등의 구성 정보와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속하는 프로토콜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핵심이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할 때 쓴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 이때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 정답은 무엇일까요? 혹시 눈으로 보이시고 선택이 가능하실까요? 예, 정답은 2번 SNMP가 되겠습니다.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의 약자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 장비,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성 등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주로 UDP 161번, 162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다른 것도 알아야겠네요. SMTP, 이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요. DHCP, IP를 자동 할당할 때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죠. DNS 뭐죠? 예, 도메인 이름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IP 패킷 전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보고하거나 네트워크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프로토콜로 대표적인 핑 유틸리티가 이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예,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예가 있습니다. 혹시 정답이 보이시나요? 정답은 3번 ICMP가 되겠습니다. ICMP,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의 약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제어
그러니까 인터넷의 통신 상태를 제어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원래 IP 인터넷 프로토콜 있잖아요. 인터넷 프로토콜은 베스트 에포트 방식이라고 해서 100% 전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송하겠지만 100%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보조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ICMP가 되는 거죠. 패킷 전송 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송시 측에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네트워크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ICMP 프로토콜을 이용한 대표적인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핑이라는 거고요. 자, 이제 다른 걸 보겠습니다. ARP는 무엇이죠?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하고 또 확인해서 사용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IGMP, 요 가운데 G가 그룹입니다. 멀티캐스트 그룹을 관리하는 프로토콜입니다. RARP는 ARP의 반대죠. 맥 주소를 가지고 IP 주소를 변환, 확인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이렇게 다른 항목들도 함께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TCP 연결 종료 과정 또는 정상적인 연결 해제 요청 시 사용되는 플래그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연결 종료와 관련된 거죠. TCP 같은 경우에는 4-way 핸드쉐이킹, 핀에 대한 에크, 또 핀에 대한 에크를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양쪽으로 주고받으면서 연결이 종료가 됩니다. 이미 제가 답을 얘기해 버렸네요. 이때 사용하는 TCP 헤더의 컨트롤 플래그가 답 2번 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것들도 살펴봐야겠네요. SYN, 싱크 뭐죠? 예, 연결을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3-way 핸드쉐이킹, 싱크에 대한 에크 이렇게 세 번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컨트롤 플래그가 싱이 되겠습니다. SYN. 그 다음에 PSH, 푸시의 약자이거든요. 버퍼링 없이, 즉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전달하지 않고 바로바로 응용 계층, 상위 계층으로 데이터를 전달해라 라는 의미가 PSH가 되겠습니다. URG는요, 얼전트 약자예요. 긴급 데이터 처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B기업은 네트워크 주소 192.168.50.0과 서브넷 마스크 255.255.240을 사용한다. 이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첫 번째 호스트 IP 주소는 무엇이냐? 자, 이와 같은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 겁니다. 네트워크 대역을 주고 또는 서브넷 마스크를 함께 주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IP의 개수 호스트 IP의 개수나 첫 번째, 마지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종종 출제되니까 이와 같은 문제는 꼭 풀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255.255.255.240은요. 슬래시 28 그러니까 총 28비트에 그러니까 28비트를 서브넷 마스크에 할당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48의 32 중에서 32개의 비트 중에서 28개의 비트를 제외하면 4개의 비트가 남는 거죠. 4개의 비트니까 2의 4승 그래서 16개의 IP 주소를 갖는 서브넷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넷이 생성이 된 겁니다. 네트워크 주소가 192.168.50.0이니까 그쵸? 서브넷 마스크는 190.1 서브넷 마스크의 이 방식에 따라서 190.168.50.0부터 15번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4번은 답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보통 첫, 그, 190.168.50.0 첫 번째는요, 네트워크 주소, 즉 자신을 가리키는 네트워크 주소이기 때문에 보통은 사용하지 않고요. 사용할 수 없고요. 190.168.50.15 맨 마지막 주소는요,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주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90.168.50.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자주 물어보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P 버전 6가 IP 버전 4에 비해 개선된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자, 보겠습니다.
일단 정답을 먼저 보는 게 좋겠네요. 정답은요, 주소 자동 설정 기능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IP 버전 6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징이 더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128비트 주소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살당할 수 있는 IP 주소량이 많겠지요. IP 버전 4에 비해서 많을 겁니다. 따라서 나트와 같은 주소 공유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IP를 할당할 수 있죠. 따라서 1번 나트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죠. 필수적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IP 버전 그러니까 IP 버전 6 같은 경우에는요. 헤더 구조가 고정 길이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도 틀린 말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IP 버전 6 같은 경우에는요. IP 버전 4가 지원하던 브로드캐스트를 더 사용하지 않고 멀티캐스트와 애니캐스트를 사용합니다. 멀티캐스트는 그룹을 짓고 그룹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거라고 하면 애니캐스트는요. 애니캐스트 주소가 같은 호스트들 중에서 가장 가깝거나 가장 효율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하나의 호스트와 통신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올바른 것은 3번 주소 자동 설정 기능을 지원한다가 되겠습니다. IP 주소 중 클래스 C의 기본 서브넷 마스크는 무엇이냐? 자, 기본적으로요.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클래스 A 255.255.0.0.0 이것이 클래스 A고요. CIDR 방식으로 슬래시 8입니다. 255.255.0.0은 슬래시 16이죠. 클래스 B에 대한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자, 슬래시 24 클래스 C의 기본 서브넷 마스크가 되는 거고요. 클래스 T 멀티캐스트용, 그다음에 클래스 E 실험용 이 경우에는 서브넷 마스크가 별도로 없습니다. TCP의 혼잡 제어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혼잡 제어. 자, 기본적으로 TCP 같은 경우에는요. 윈도우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전송의 효율성이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전송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윈도우 사이즈가 작으면 적은 수의 데이터를 보내고 응답을 받고 TCP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는 통신이잖아요. 윈도우 사이즈가 크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낸 다음에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 영역에서 여러 개의 호스트들, 여러 개의 노드들, 장비들이 있는데 서로 자기들만 빠르게 전송하겠다고 윈도우 사이즈를 키워서 막 전송을 시키면 전체 네트워크는 흔히 말해서 네트워크 폭증, 효율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윈도우 사이즈를 조정하면서 통신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혼잡 제어 알고리즘이 되는 거지요. 일단 혼잡 제어 알고리즘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런 내용을 잘 모르거나 또는 헷갈리더라도 이 문제는 맞힐 수는 있습니다. 왜죠? CRC 이 부분은 명확하게 혼잡 제어라기보다는 오류 검출,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답은 맞출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일단 4번이고요. 아닌 것이니까 다른 것을 볼까요? 슬로우 스타트는요. 연결 초기 처음 통신 시에 윈도우 크기를 단계적으로 천천히 증가해 가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컨제스션 어보이던스 혼잡 회피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윈도우 사이즈를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시키다가 어떤 인계점을 만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선형으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와 같이 제어를 하겠다. 요게 컨제스션 어보이던스 혼잡 회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트 니 트랜스밋 얘는 뭐냐면요. 전송하는 가운데 에크 중복된 에크가 3개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전송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즉시 재전송하겠다.
이것이 Fast Retransmit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내용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더 깊이 공부하시려고 하면요. 사실은 TCP의 통신 방식 있잖아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학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CP 헤더에 포함되지 않은 필드는 무엇이냐? 자, 보겠습니다. 일단 정답은요. 혹시 어떤 것인지 아실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윈도우 사이즈, 이건 있겠지요. 그러니까 있는 거고, 당연히 TCP는 트랜스포트 계층, 전송 계층이고 포트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송신 포트, 수신 포트는 있어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냐 TTL이냐 두 가지죠. 일단 정답은 TTL입니다. 타임 투 리브는요. IP 헤더에 있는 거예요. TCP 헤더에 없는 겁니다. TTL은요. 그 IP 레이어 IP 통신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때에 라우터를 거쳐서 전송돼야 되는 건데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최대치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시도해도 몇 개의 라우터 장치를 통과해도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느냐, 요것을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타임아웃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시퀀스 넘버, 대표적인 TCP 헤더의 하나의 항목이죠. 시퀀스 넘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에크 넘버도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컨트롤 플래그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확인해 봤던 에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핀, 그 다음에 PSH 이런 것들을 앞서서 확인했죠. URG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웹서버의 IP 주소를 변경하였으나 일부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변경 전에 IP 주소로 접속되어 사이트가 열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DNS 세팅을 했는데 잘 동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이 현상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DNS 레코드가 캐시에 저장되어 유지되는 시간을 결정하는 값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DNS가 변경이 되면 쿼리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이 바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쿼리가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쵸? 왜? 특정 시간 동안은 쿼리하지 않고 그 내용을 계속 사용하자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즉 캐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는 TTL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TL은요, DNS와 관련된 거고요. 타임 투 리브의 약자이죠. DNS의 TTL 값은요, 사용자 컴퓨터가 도메인에 대한 IP 정보를 얼마나 오랫동안 캐시 기억하고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TTL 시간이 만료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버 IP가 바뀌어도 사용자는 캐시에 남아있는 이전 IP 주소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한 이러한 어려움, 또 문제의 요소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소아 레코드는요, 우리 DNS에서 그 관리 정보를 담고 있고요. MX 레코드는 그 DNS에서 이메일 서버와 관련된 정보를 설정하고 관리할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TCP와 UDP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자, 보겠습니다. 1번. UDP는 데이터의 전송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3웨이 핸드쉐이킹 방식을 이용한다? 아니죠. 신뢰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UDP는 빠른 전송, 간략한 헤더 구조, 이게 특징이죠. 자, 3웨이 핸드쉐이킹 방식을 이용한다. 그쵸. 이 내용은 TCP에서 연결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연결의 과정은 싱크에 대한 에크의 3번의 과정을 거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클라이언트가 있고 여기 서버가 있다고 그러면 싱크에 대한 에크 3번의 과정을 거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3웨이 핸드쉐이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1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2번 TCP는 비연결형 서비스로 빠른 전송 속도가 요구되는 실시간 스트리밍에 주로 사용된다. 아니죠. TCP는 연결 지향입니다. 그리고 빠른 전송 요구, 실시간 스트리밍 이 부분은 UDP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3번 UDP 헤더에는 순서 제어를 위한 시퀀스 넘버 필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네요. 그쵸? 이거는 굉장히 실수하라고 헷갈리라고 함정을 파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3번이 맞는 얘기죠.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퀀스 넘버는 TCP에서 포함되고 있는 거죠. 순서 제어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기 위해서 TCP 헤더가 갖고 있는 필드가 시퀀스 넘버가 되겠습니다. TCP 헤더는 기본 8바이트로 구성되어 있어 UDP 헤더보다 오버헤드가 작다? 아니죠. UDP가 훨씬 더 오버헤드가 적습니다. UDP 헤더가 8바이트로 훨씬 가볍습니다. 그럼 TCP는 몇 바이트냐? 기본 20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약간은 이거 제가 좀 편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약간은 조금 실수를 유도하는 정말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헷갈리기 좋은 그런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좀 치사한 문제로 하겠습니다. 좀 우습게, 그러니까 약간 좀 웃긴 표현을 쓸게요. 치사한 문제, 이런 문제에 속으면 안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나 공공장소의 와이파이 환경처럼 불특정 다수의 단말기가 수시로 접속하는 네트워크에서 IP 주소의 낭비를 막고 키워드 효율적으로 IP를 관리하기 위해서 IP 주소 임대를 이용하겠다. IP 주소를 중앙에서 자동으로 할당해 주겠다는 거죠. IP 주소를 중앙에서 자동으로 할당해 주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IP 자원의 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바꿔 말해서 IP 주소를 낭비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나 공공장소와 같이 여러 장치, 많은 장치가 불특정하게 또는 불규칙하게 IP를 사용할 때 유리하다. 이런 내용들인 거죠. 이럴 때 사용한 이것과 관련된 프로토콜은 무엇이냐? 자, 답을 보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DHCP지요.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의 약자이죠.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즉 인터넷 통신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자동으로 할당해 줍니다. 즉 임대 방식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다른 것들도 볼게요. NAT, 주소를 변환해주는 프로토콜이죠. 보통 공유기와도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ARP, IP 주소와 맥 주소를 IP 주소를 이용해서 맥 주소를 알아야 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죠. ICMP,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 베스트 에포트 방식의 IP 통신의 문제 요소를 발견하고 제어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ICMP라고 얘기했고 이전 명령에서 핑과 관련이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네트워크 통신 방식 중에서 특정 그룹에 가입된 다수의 호스트에게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룹을 이용하는 거죠. 그룹. G 그룹을 이용합니다. 화상회의나 온라인 게임의 그룹 채팅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것도 이미 이야기 드렸던 것이었는데요. 정답은 3번 멀티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유니캐스트는 뭐죠? 1대1 통신인 겁니다. 보통 이루어지는 게 유니캐스트가 되겠죠. 브로드캐스트. 같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모든 호스트에게 마치 방송하듯이 1대 N으로 전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애니캐스트, IP 버전 6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 가까운 노드 하나와 통신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브로드캐스트는 IP 버전 4와 관련돼 있다고 이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라우팅 프로토콜 중 OSPF, 오픈 쇼티스트 패스 퍼스트 OSPF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이냐? 자, 가나 다라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다거든요. 나와 다가 OSPF와 관련된 겁니다. 즉, OSPF는요, 링크드 스테이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거리 벡터는 아닌 거죠. 대역폭을 기준으로 한 코스트를 매트릭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 맞는 얘기인 거죠. 변화가 있을 때만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다도 맞는 얘기죠. 대신에 거리 벡터 알고리즘과 홉 카운트 15 제한은 RIP,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나와 다는 OSPF고 가와 라는 RIP,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의 특징이다.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교육 플랫폼에서 IP 버전 6 멀티캐스트를 사용하여 실시간 강의를 전송한다. 수강생의 PC가 특정 강의 채널에 참여하거나 나갈 때 라우터의 그룹 멤버십을 알리는 프로토콜, 즉 변경이 생기면 알리는 프로토콜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멀티캐스트와 관련된 세부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측을 해보자면 ICMP 버전 6 뭐죠? ICMP 프로토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HCP 이거 IP 할당해 주는 거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해 보면 2번 아니면 3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멀티캐스트 리스너 디스커버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이렇게 문제 정답의 그 범위를 좁혀가면서 이렇게 좀 문제를, 그러니까 답을 고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프로토콜은 MLD, 멀티캐스트 리스너 디스커버리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스 라우트 명령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미 앞쪽에서 했던 내용이기도 하지요. 트레이스 라우트 명령어. 자, 일단 트레이스 라우트 명령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요. 우리 IP 헤더에 보면요. TTL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개수를 지정하고 TTL에 지정되어 있는 개수보다도 더 많은 라우터를 통과해야 된다. 즉, 처리가 안 됐다 그러면 타임아웃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 타임아웃이 발생하게 되면요. ICMP 타임 익시드 메시지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ICMP 타임 익시드 메시지를 사용하여 경로를 추적한다. 조금 전에 드렸던 얘기인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거치는 라우터들의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각 구간별 응답 시간을 측정하여 네트워크 제한 시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윈도우를 따지게, 윈도우에서는요. 트레이시 스틸스 ERT입니다. 요 뒤가 다릅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라우터는 리눅스 명령어예요. 윈도우에서 트레이스 라우터 명령으로 구글닷컴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바로 이 특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연 시간 등이요. 경로상의 라우터에서 발생한 패킷 손실을 자동으로 복구한다? 이건 아닙니다. 패킷 손실을 복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 재전송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은 TCP와 같은 전송 계층의 역할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인터넷 계층과는 상대적으로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OSI7 계층 중 네트워크 계층의 특징으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네트워크 계층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논리적 주소 IP를 이용하여 패킷을 전송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최적의 용도를 선택하는 라우팅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거죠. 예,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신측과 수신측 간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한다. 이거 TCP와 관련된 것 같잖아요. 예, 이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패킷 전달을 담당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틀린 거, 안 좋은, 틀린 거, 잘못된 거,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요. 참고로 관련된 이 네트워크 계층 또 인터넷 계층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이제 IP 프로토콜, 그 다음에 ICMP 컨트롤 프로토콜 얘기했었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선 교환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것도 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는 내용이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일단 회선 교환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연결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연결 해제의 과정을 보통 거칩니다. 그래서 일정한 대역폭을 보장하고 전송 지연 등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관리할 수 있고요. 대신에
연결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 회선을 사용 중에는 다른 사용자는 함께 공동으로 이용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구성할 수 있는 회선 수가 부족하면 블로킹, 차단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전화망 같은 겁니다. PSTN 같은 통신 방식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통신 전에 송신 측과 수신 측 간 전용 회선을 설정한다. 예, 회선 교환 방식의 특징입니다. 실시간 음성 통화와 같이 일정한 전송 속도가 필요한 서비스에 적합하다. 그쵸? 점유해서 사용하는 거니까요. 회선이 모두 사용 중일 때 호차단, 블로킹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데이터를 작은 패킷으로 분할하여 서로 다른 경로로 전송한다. 자, 이것은요, 패킷 교환 방식의 특징입니다. 패킷 교환 방식의 특징입니다. 이번 기회에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상회선, 버추얼 서킷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일단 이것도 답을 보겠습니다. 옳은 것이에요. 각 패킷이 독립적으로 라우팅되어 독자 순서가 바뀔 수 있다. 이거 아까 아까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죠. 즉, 연결 설정 없이 즉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가상회선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아닌 거죠. 송신측과 수신측 간의 논리적 연결 경로를 설정한 후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라우터에서 각 패킷마다 전체 목적 주소를 참조하여 경로를 결정한다. 역시 패킷과 관련된 내용이죠? 아닙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문제와 함께 이 문제도 연관성 있게, 그쵸?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IEEE 802.11 표준 중에 5GHz 대역에서 최대 1.3GBps의 전속도를 지원하고 멀티 유저 MIMO 기술과 빔포밍을 도입해서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는 표준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요, 3번 802.11A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801.11A는요, 5GHz고요. 최대 54Mbps고요. OFDM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인 겁니다. 801.11G는요, 2.4GHz에 최대 54Mbps를 이용을 하고요. 802.11B가 2.4GHz에 최대 11Mbps입니다. 가장 빠른 거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G 베이스 SR 규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관리사 이거 문제를 접하고 풀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떤 것들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면 사실은 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0점을 맞아서 합격한다기보다는 내가 꼭 알고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꼭 맞춰서 합격하겠다라는 합격을 중심으로, 합격 점수를 취득하는 것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모든 것을 외우고 있을 수도 없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제가 또 편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속상해 하시지 말고 요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보시면서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기본적인 이론서는 좀 읽어보시는 건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준비해 가시면 많이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잠깐 좀 여담이 길어졌네요.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일단 전송 속도는 10Gbps죠. 이미 써 있잖아요. 그쵸? 오케이, 맞습니다. 광 케이블을 매체로 사용한다도 맞습니다. 단거리 전송용으로 최대 300m까지 지원한다도 맞습니다.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 캣 오일을 이용한다. 이거 아닙니다. 얘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10G 베이스 대시 T에
예, 특징이 되겠습니다. 트위스트 T. 자, 그리고 이미 이거 봐도 광 케이블과 페어 케이블, 트위스트드 페어 케이블 서로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IT 관리자 리 씨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뭐 도구 같은 거 쓰겠다는 거네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또 보겠습니다. 일단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주요 특징은요. 배포를 좀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원래대로 돌리는 롤백도 유연하다. 서비스를 찾고 디스커버리 또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 적정한 노드로 전송해주는 로드 밸런싱 이런 것들도 유연하다. 자동 복구, 수평적 확장 이런 것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아까 도커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죠. 쿠버네티스, 뭐 도커 수엄, 아파치에서 나오는 MESOS 이러한 어떤 이런 어떤 플랫폼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특징을 보고 보겠습니다. 컨테이너의 배포 확장 관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맞는 얘기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의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제작할 수 있다. 그쵸? 관리하는 거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하에 따라 컨테이너 인스턴스 수를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오토 스케일링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컨테이너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하이퍼바이저와 게스트 OS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하이퍼바이저와 게스트 OS 이거는 가상 머신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과 관련해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오히려 컨테이너 기술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 셈이 돼버렸습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윈도우즈 서버에서 특정 조건의 이벤트 로그를 검색하기 위해서 파워쉘을 이용합니다. 윈도우란 얘기겠죠. get-event 로그 명령을 사용한다. 다음 중 이 명령의 주요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이것도 사용해보지 않거나 명령어의 세부 옵션이니까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거나 바꿔 말하면 암기가 필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내용들 처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체크하고 다음에 나오면 맞추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올바른 것이죠. 로고 네임은 검색할 로그의 이름을 지정한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소스는 검색 결과를 저장할 파일의 경로를 지정한다? 아니요. 저장할 파일의 경로가 아니라 특정 이벤트 소스로 필터링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소스의 대상,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벤트 타입은 소유자 권한을 확인한다? 아니죠. 이벤트 타입은요, 이벤트 유형을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 애프터, 비포는요, 지정된 날짜 이후 또는 이전 생성된 로고를 삭제합니다. 애프터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정 달자 이후 생성 로고를 삭제하는 거 아니죠. 지정하는 거죠, 지정. 그죠? 삭제가 아니라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 그러니까 얘는 알아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삭제가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애프터 비포는 특정 날짜 이후 이전과 관련해서 검색할 때 쓰는 거지 삭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것은 이미 1번이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마이너스 뉴 이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뭐냐? 최근 몇 건을 검색할 거냐?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가 시스코 라우터 설정 중에 특정 인터페이스의 대역폭을 제공하려고 한대요. 시스코 라우터에서 대역폭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QoS, 퀄리티 오브 서비스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요. 옳은 것을 물어보는 거죠. 2번, 트래픽 쉐이핑은 평균 대역폭을 제한해서 버스트 트래픽을 완화한다. 자, 이 얘기인 겁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초과 트래픽이 발생을 하면요, 버퍼에 저장한 다음에 약간 지연했다 전송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따라서 패킷 손실 등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일단 답은 2번이고요. 자, QoS는 모든 트래픽을 동일하게 처리해서 공평성을 보장한다? 아니죠.
특정한 기준을 갖고 차별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인 거니까 1번 답이 아닌 거죠. 프라이어티 큐잉, 모든 큐에 동일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일단 큐잉은요, 우선순위별 자동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여기 프라이리티 우선순위에 대한 큐잉을 한다고 했으니까 동일한 게 아니라 차등 처리하겠죠. 답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폴리싱은 뭐냐? 초과 트립을 법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전송한다?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트리피 쉐이핑과 관련된다고 했습니다. 폴리싱은 뭐냐? 얘는 설정된 대역폭을 초과하게 되면요, 패킷 드롭 또는 재표시를 합니다. 버퍼링 기능이 없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이 2번이라는 것이지요. 인터넷 전화 VoIP 및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사용하며, 전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전화에 사용한다는 거죠. H.323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HTTP와 유사한 텍스트 기반의 메시지를 사용하며 확장성이 뛰어난 시그널링, 그러니까 신호를 전달하는 프로토콜 있죠. 예, 이게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 HT324번 아니죠. 왜냐면 여기 이미 지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와, 좋다라고 하면서 일단 제끼는 거죠. 나머지 부분인데 일단 정답은 SIP, 세션 이니시에이션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그러니까 신호가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자, 세션 이니시에이션 프로토콜. 이거는요, 그러니까 IETF에서 정의한 시그널링 프로토콜이거든요. 여기서 말한 대로 텍스트 기반이고요. 그다음에 URI를 이용합니다. 유연하고 확장이 쉽다고 하고요. VoIP 환경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H.323은요, 바이너리 기반의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겠죠. 자, 그 다음에 RTP는 뭐냐? RTP는 여기 리얼타임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음성과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시그널링, 전화 통화로 얘기하면 따르르릉 신호 가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SIP. 사실 이게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 프로토콜인 거니까 이번 기회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SI 7 계층 모델에서 각 계층의 데이터 전송단위 연결이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딱 정리해 볼게요. 전송 계층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계층 패킷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물리 계층은 비트라고 합니다. 자, 물리 계층 패킷 아니죠. 물리 계층은 뭐라고 그랬죠? 비트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 뭐라고 그랬죠?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아닌 거죠. 네트워크 계층 뭐라고 그랬죠? 패킷이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전송 계층 세그먼트. 예, 정답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전송 계층은 세그먼트, 네트워크, 패킷, 데이터 링크 프레임, 물리 계층 비트가 되겠습니다. VPN 환경에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IPsec, IP 시큐리티 프로토콜의 핵심 구성 요소 중 데이터의 무결성과 인증은 제공하지만 암호화를 제공하지 않는 헤더는 무엇이냐? 라는 거 물어보고 있어요. 답은 일단 2번입니다. 오텐티케이션 헤더인데요. 발신지 인증과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을 하지만 암호화하지는 않습니다. 자, ESP죠. ESP. ESP는요. 인증과 무결성뿐만 아니라 암호화까지 제공해서 데이터를 이제 보호하죠. IKE는 뭐냐? 키 교환과 같은 보안 설정을 협상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키 익스체인지라고 되어 있죠. SSL, 얘는 IPsek과는 조금 다른 SSL 프로토콜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다른 프로토콜인 거죠. 아예 다른 프로토콜. 보통 VPN을 사용할 때는요, IPsec VPN을 쓰거나 SSL 프로토콜을 씁니다. 우리 이전에 SSL은요, HTTPS일 때도 함께 살펴봤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신 중 오류 제어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오류 제어네요. 수신 측에서 오류를 검출하면 송시 측에서 재손정을 요청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전송과 관련 없다라는 거예요. 잉여 비트,
뭐죠? 추가적인 비트를 이용해서 스스로 오류를 정정하는 방식은 뭐냐?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송할 때 오류 전공과 정정을 위한 추가적인 데이터, 잉여 비트를 부여해서 스스로 체크하게 만들겠다. 재전송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확인이 없다. 전송 층에서 뭔가 하는 건 더 없다. 이러한 오류 정정 방식이 무엇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일단 정답은요. FEC. 이러한 방식을 Forward Error Collection이라고 합니다. 자, 스톱 앤 웨이트 ARQ, 고백 앤 ARQ, 셀렉티브 리피트 앤 ARQ, ARQ, 오토매틱 리피트 리퀘스트의 약자이거든요.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FEC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 스톱 앤 웨이트는 뭐냐면요. 하나 전송한 다음에 잘 동작하는지를 보고 다시 전송하겠다. 잘 받지 못했다면 다시 전송하겠다는 겁니다. 고백엔 1번, 2번, 3번, 4번 봤더니 2번을 전송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면 2번 이후에 2, 3, 4를 동시에 보내겠다. 함께 다시 보내겠다. 곱백n입니다. 셀렉티브는 뭐냐면요. 1번, 2번, 3번, 4번인데 2번을 못 받았다고 하면 2번만 재전송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ARQ와 FEC의 차이점과 ARQ의 세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특히 TCP 프로토콜은 중요하잖아요.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으로 하나의 스위치를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나누고 부서 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은 무엇인가? 예, 802.1Q가 사용된다고 하네요. 자, 내용은 뭘까요? 사실은 이거 802.1Q가 핵심이긴 합니다. 답은요, 랜을 가상으로 구성하겠다. VLAN, 버추얼 랜이 되겠습니다. VLAN은요, 스위치의 포트들을 논리적으로 그룹해가지고요, 불필요한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을 차단하고 그룹 간 보안을 유지하는 기술이에요. 가상의 랜인 거죠. 버추얼 랜이니까. 참고로 802.1Q는요, VLAN 정보를 프레임에 태깅하는 그러한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자, DNS는 뭐죠? 도메인 네임 관리하는 거, NAT 주소 변환하는 거, 일종의 공유기, 그쵸? 또 공유기와도 관련 있는 그러한 어떤 내용이라고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윈도우즈 서버 2022의 가상화 기술인 하이퍼 V의 기능 중, 자,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실행 중인 가상 컴퓨터 VM을 한 물리적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이동시하는 기술은 무엇이냐? 이거 문제에서도 우리가 알 게 많이 있네요. 윈도우 서버의 가상화 기술은 하이퍼 V구나. 이것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호스트 간에 이동할 수도 있구나. 자, 이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일단 혹시 정답이 예측 가능하실까요? 예, 정답 예측 가능하실까요? 자, 일단 정답은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보통 라이브가 들어가면 멈추지 않고 중단 없이 그런 얘기인 거죠.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은 가상 머신의 전원을 끄지 않고 서비스 중단 없이 실행 상태 그대로 다른 물리적 소보로 이동시키는 고가용성 기술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레플리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요, 이중화, 중복해 저장해서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스냅샷은 상태를 보존하는 거죠. 보안 부팅은 뭐냐면요, 우리 왜 노트북이나 이런 데 보면 부팅할 때 세팅되어 있는 건데, 안전하지 않은 어떤 장치 드라이버나 또는 안전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코드들이 동작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기술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가 특정 파일, 그러니까 etc 패스워드 등과 같은 특정 파일에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의로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루트 사용자조차도 파일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불변 속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리눅스를 사용하면서도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는 아니긴 한데 알고 있어야 될 명령이긴 합니다. 이거 어트리뷰트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변경하는 거니까 정답은 change attribute CHATTR이 되겠습니다. CHATTR, change attribute는요. 파일의 속성을 변경하는 명령어예요. 이를테면 CHATTR 플러스 I 옵션을 주게 되면 파일을
그러니까 immutable 상태가 되어서 삭제나 수정이 안 되게 됩니다. 반면에 lsattr은 뭐냐면요. 파일의 속성을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자, 그 다음에 chown, 소유자를 변경하는 명령어고요. chmod, 실행 권한 등을 변경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변경하는 거니까, 부여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리눅스에서 예약된 작업, 크론잡을 관리하는 크론템 명령어에 대한 설명이다.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예약된 작업 목록을 출력하기 위한 옵션은 출력, 리스트죠. 일단 정답은 2번 크론템 -L 옵션이 되겠습니다. 리스트예요. 그러면 -2 옵션은 뭘까요? 수정, 편집하는 거고요. -R 옵션은 리무브의 약조겠죠. 삭제하는 겁니다. -2 옵션은 특정 사용자의 크론 탭을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사용자별로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크론이라는 부분, 요 크론이라는 거, 요것도 키워드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눅스 디렉토리 구조 중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지 않고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가상 파일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관리 등을 위해서 리눅스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파일들이라는 거죠. 커널의 정보, 하드웨어 상태,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접근해 사용하는 디렉토리는 무엇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예, 일단 정답은 PROC가 되겠습니다. 프로세스와 시스템 정보 등을 담고 있는 가상 파일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면 PROC 밑에 CPU 인포, CPU 정보 보는 거죠. 다음에 메모리 인포, MEM 인포 이런 등의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시스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ETC 폴더는 뭐죠? 주로 설정 파일이 저장되는 저장소죠. VAR은요, 로그 파일과 같이 좀 가변적인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또는 VAR 밑에 서비스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데이터 파일이 저장되기도 합니다. 자, USL은 뭘까요? 사용자 약자겠죠? 사용자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 등이 저장되는 그런 폴더라고 하겠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PROC 폴더는 리눅스 관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윈도우즈 환경에서 IIS,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비스, 웹서버를 구동할 때 HTTPS 프로토콜의 기본 웰로운 포트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 중 올바른 설명은 무엇인가? IIS, 그러니까 윈도우즈 서버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또는 콘솔인 거죠. 자, 그 다음에 HTTPS 프로토콜 물어보는 겁니다. 또 포트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키워드 갖고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ISS는 제가 콘솔이라고 얘기한 거는요. 실제 실행하면 GUI 방식으로 매니저가 뜨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요. 관련된 서비스를 운영한다. 웹서버, FTP 서버 등을 운영한다고 해서 서비스로 통칭하기도 하니까 혼돈 없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HTTPS의 웰로운 포트는 80번이다? 맞나요? 아니죠. HTTP가 80이고 HTTPS는 443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포트번호 열심히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서 상황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포트번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웰로운 포트는 0부터 1023번까지의 범위를 이용한다. 이거 맞습니다. 예. 1024 이후는 이제 다른 포트인 거고요. 0번부터 1023번까지가 웰로운 포트가 되겠습니다. IIS 웹서버는 웰로운 포트를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있죠. HTTPS 서비스 실행 시 반드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일단 관리자 권한이 서비스 실행은 기본적으로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건데 또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말이 좀 꼬여 있긴 하지만 정답이 아니겠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리눅스에서 data.txt 파일의 소유자는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그룹은 읽기 실행 권한을, 기타 사용자는 읽기 권한만 부여하려고 한다. 올바른 명령어는 무엇인가? 실행 권한을 제어하는 명령어, 변경하는 명령어는 chmod죠. 그러니까 이건 다 잘 들어가 있네요. 파일 명도 잘 들어가 있고, 중간에 들어가는 이 숫자를 알고 있냐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rwx
RWX 순이죠. 소유자, 그룹, 기타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자, 읽기, 쓰기, 실행 권한. 읽기, 쓰기는 없죠. 그 다음에 실행 권한. 읽기 권한만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이진수 필드로 따지면 2의 0승, 1승, 2승이죠? 7, 4, 1이니까 5, 다음에 4, 7, 5, 4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이렇게 산정해서 답을 맞추실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가와 나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SMTP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란 인터넷에서 이메일을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메일 서버 간 또는 클라이언트에서 메일 서버로 이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며 이때 어떤 포트는 메일 전송 명령과 제어를 담당하고 어떤 포트는 보안이 강화된 암호화 통신을 담당한다. 일단 SMTP 메일 전송하는 프로토콜은요. 25번을 씁니다. 그러니까 답은 일단 1번이죠. 자, 587 포트는 뭐냐면요. SMTP 서브미션 포트라고 하는데요. TLS, 즉 암호화를 이용합니다.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서버 2025가 설치된 서버에서 항상 가동되어야 하는 중요한 서비스가 예기치 않게 중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문제 상황을 얘기하고 있네요. 관리자 최 씨는 해당 서비스가 실패할 때마다 자동으로 재시작되도록 설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이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는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관련된 내용은요. 정답은 2번인데요. 서비스 관리 콘솔의 기능 중에요. 서비스 복구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이때 각각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거냐가 있고요. 또 세 번째 실패 이후에는 또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거냐 또는 컴퓨터를 아예 재부팅할 거냐 이런 식으로 실패 횟수와 관련된 조치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MSC 이거 서비스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겁니다. 이거 실제로 윈도우에서 타이핑해보면은 서비스 관리 프로그램이 뜹니다. 또 서비스 시작 유형도 있죠. 보시면 있을 겁니다. 자동, 지연된 시간, 지연된 시작, 수동 등이 있습니다. 사용 안 함도 있고요. 참고로 자동인데 지연된 시작이라는 것은요. 부팅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좀 지연된 다음에 자동으로 실행된다라는 거죠. 자, 부팅하는 가운데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해버리면 답답하고 또 부팅이 느릴 수 있으니까 일단 부팅을 진행해 놓고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그인 계정을 지정하는 것 등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서비스 관리 콘솔 service.msc가 담당한다는 겁니다. 요거 실행이 됩니다. 작업 스케줄러는 뭐 반복돼서 수행될 작업을 등록하는 거고요. 이벤트 뷰어는요, 윈도우에서 윈도우 전용의 로그 파일 그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능 모니터는 성능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리눅스에서 현재 사용 중인 작업 디렉토리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무엇이냐? 가장 간단한 리눅스 명령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답은 pwd가 되겠습니다.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 약자예요. 현재 작업 디렉토리의 전체 경로를 출력합니다. whoami 현재 사용자 이름을 출력합니다. ls 명령은 파일 목록을 출력하는 거고요. ld는요. 디렉토리 자체 정보를 출력하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에코 스트링 달러 패스. 자, 스트링 달러 패스는요. 이건 환경 변수인 거죠. 리눅스에서 사실 윈도우도 마찬가지지만 리눅스에서 명령어를 실행할 때 그 명령어가 어느 디렉토리, 어느 폴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특정 폴더를 찾아서 해당 명령어가 있으면 실행해라 라는 이 경로, 폴더명을 지정해주고 있는 게 이 경로의 리스트를 지정해주고 있는 게 스트링 달러 패스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랑은 관계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스트링 달러 홈도 있습니다. 얘는 뭐다? 예, 홈 디렉토리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함께 체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문제 해결 과정에서 관리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는 원인을 파악하려고 한다. DNS 서버까지의 연결 상태와 각 구간별 응답 시간을 측정해서 자, 연결 상태, 구간별 응답 시간을 측정해서 어느 지점에서 지연이나 패킷 손실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때 사용할 명령은 무엇인가?
자,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데요. 정답은 3번. 트레이스 얼트, 얘는 윈도우 명령어. 트레이스 라우트, 얘는 리눅스 명령어. 이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ARP는 무엇이냐? 자, ARP는요, 기본적으로, IP 주소와 맥 주소, IP 주소를 이용해서 맥 주소를 알아낼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잖아요. 근데 ARP가 명령어, 커맨드이기도 합니다. -A 옵션을 주게 되면요, 현재 메모리 안에 관리하고 있는 ARP 캐시 테이블, 즉 IP와 맥 주소와의 관계를 캐시로 갖고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을 보는 명령이 ARP-A가 되겠습니다. ipconfig/display DNS는 뭐냐면요, ipconfig 윈도우 명령이죠. 디스플레이 DNS, 현재 캐시로 갖고 있는 DNS 정보를 표시해 줍니다. nested-r은요, 라우팅 테이블을 조회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합니다. 트레이서트 윈도우, 트레이스 라우트 리눅스이고요. 경로상의 모든 라우터를 확인하고 각 구간의 응답 시간을 측정하고 지연이나 장애 구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메일 서버 관리자가 스팸 메일 필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통해 실제 도메인 이름을 확인하는 역방향 조회를 한다고 합니다. 역방향 조회. 이때 DNS는 DNS에 inaddr.art에 영위가 등록되어 있어야 할 레코드 타입. 역방향 조회. 그러니까 IP 주소로 도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역방향 조회에서 조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레코드 타입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정답은요, PTR입니다. PTR. 자, 나머지가 중요하죠. A 레코드, IP 버전 4, MX 레코드, 메일 서버, 메일 수신 서버, 메일 서버를 지정합니다. 다음에 SOA, 기본적으로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내 웹서버에 성능 최적화를 진행하던 중 Keep Alive 기능이 켜져 있어 하나의 연결 세션이 너무 오랫동안 유효 상태로 유지되면서 메모리 자본과 점유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연결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얘기네요. 연결은 유지하되 다음 연결이 없을 경우 연결 시간을 끊는 대기 시간을 5초로 줄여서 타임아웃 시간을 줄이겠다는 얘기네요. 자원 회전율을 높이려고 할 때 수정해야 될 지시어는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웹서버, 아파치 웹서버에 그러니까 지시어, 그러니까 설정 항목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답은 일단 타임아웃을 얘기를 했죠. Keep alive 타임아웃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그 정도 맥스 클라이언트는 뭘까요? 그러면 동시에 처리 가능한 최대 클라이언트 수,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 맥스 Keep alive 리퀘스트는 뭘까요? 하나의 연결 동안에,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요청의 횟수. 자, 요 정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스템 운영자 김사원은 윈도우즈 서버 2022의 IRSS를 이용해서 하나의 서버에서 포트 번호 80번을 그대로 유지하며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려고 한다. 이때 설정해야 하는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조금 어렵기도 하겠죠. IS의 세부 내용을 또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정답을 이야기 드리면요, 2번입니다. 호스트 헤드, 하나의 IP 주소와 동일한 포트를 이용하면서 여러 웹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요청의 호스트 이름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이때 서비스 사이트 바인딩 설정에서 호스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호스트 헤더가 정답이 되는 거죠. 사이트 바인딩 설정에서 도메인 이름을 구분하여 트래픽을 분기한다.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안 관리자 박사원은 윈도우즈 서버 2022에서 DNS 스푸핑 및 캐시 포이니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DNS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DNS SEC, 그러니까 보안 DNS죠. 그것을 구성했대요. 다음 중 DNS SEC가 적용된 존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레코드가 아닌 것은,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레코드 중에서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PTR은 역방향 조회라고 했잖아요. 자동으로 생성되는 레코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1번부터 3번은
자동으로 생성되고 그 내용도 맞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기출문제 또는 기출문제 유형을 풀이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정답 문제와 답뿐만 아니라 항목까지 예제 항목까지 예시 구문까지 보면서 선택 항목까지 보면서 이쪽 부분에서 출제가 됐구나라는 것을 학습하고 지식을 채워가는 것 이게 기출풀이의 목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DNS SEC는요. 서명, 사인을 하게 되면은요. 데이터 무결성과 출처 인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서명, 그죠? 디지털 서명, 그다음에 공개 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저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재 증명, 그러니까 존재자 이름 증명을 사용하는 NSEC 이런 것들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정도 체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 박사원은 윈도우즈 서버 2022 DHCP 서버를 운영 중이다. 이번엔 DHCP 서버네요. 사내 네트워크 프린터와 파일 서버에는 IP 주소가 변경되지 않도록 특정 IP를 고정적으로 할당하려고 한대요. 이때 DHCP 범위 설정에서 사용해야 되는 기능은 무엇이냐? 예, 범위 설정이네요. 고정적으로 IP를 할당하려고 할 때 그 IP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는 거네요. 더더욱이 윈도우즈 서버 2020p DHCP 서버에서 쉽지 않은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체크하고 그렇구나라고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 리저베이션이에요. 그쵸? 특정 맥 주소를 가진 장치에 항상 동일한 IP 주소를 할당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되셨죠? 자, 나머지 것들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현재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하려고 한다. TCP 프로토콜을 사용 중이고요. 리스닝 상태인 TCP 리스닝 상태인 포트와 해당 포트를 점유하고 있는 프로세스 ID 이름을 숫자로 확인하기 위한 명령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태를 볼 건데 TCP 프로토콜의 리스닝, 그 다음에 포트와 프로그램 정보까지 보겠다라는 거죠. 예, 정답은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으로 정답은 3번입니다. 네스텟 ANTP 그쵸? 모든 소켓을 표시하겠다 A. 주소와 포트를 숫자로 표현하겠다 N. T 뭐죠? TCP만 하겠다 P. 해당 소켓을 사용하는 프로세스와 그 관련된 정보 이름도 표시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됐죠? 자, 그 정도 내용으로 해서 그랩은 그 중에서 리슨으로 필터링 하겠다는 거니까 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IF 콘피그 네트워크 정보 보는 거고요. 핑 우리가 알고 있죠. ICMP 프로토콜과 관련된 명령어였습니다. PS는 프로세스 상태 정보를 그냥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서버에서 현재 활성화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주소, 서브넷 마스크, 맥 주소 등을 확인하려고 한다. 어떤 명령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네요. 답은 인터페이스 주소, 서브넷 마스크, 맥 주소 등을 확인한다. 예, 답은 1번 IF 컴피그입니다. 자, 됐죠? 라우트는 라우트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고요. ARP는요, 명령어인데 ARP 캐시 테이블을 확인하는 것에 주로 좀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은요, 호스트 명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레이드에 대한 물음이네요. 아래 질문에 해당하는 레이드 방식 무엇이냐? 서버 담당자 킴 대리는 중요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보안하기 위해 레이드 방식을 도입한다. 최소 2개의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동일한 데이터를 각 디스크에 완전히 복제입니다. 미러링. 그래서 완전히 복제됐으니까 하나의 디스크가 고장내도 데이터 손실 없이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뭐냐? 정답은 레이드 1, 즉 2번이 되겠습니다. 레이드 1번입니다. 자, 레이드 1은요, 미러링이고요. 2개 이상의 하드디스크에 동일한 데이터를 완전히 복제해서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데이터 안전성과 복구 능력이 가장 좋겠죠. 레이드 0번은요, 스트라이핑이에요. 그러니까 분산에 저장됩니다. 디스크가 있다고 그러면요, 1, 2, 3, 4를 저장한다면 1, 2, 3, 4 이렇게 분산해서 저장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레이드 6번은요, 이중 페리티를 이용해 가지고요, 뭐 2개의 디스크가 망가져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레이드 0번과 1번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이드 0번이 뭐라고요?
스트라이핑, 분산해서 저장하는 거. 레이드가 분산해서 저장한다는 것도 또 다양하게 표현되니까 디스크마다 나누어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정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레이드 1번은 미러링.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브릿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일단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봐야겠네요. 브릿지는 OSI 7 계층 중 데이터 링크 계층 L2에 동작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맥주소 테이블 학습하여 필요한 포트로만 프레임을 전달한다. 예, 맥주소를 기반으로 필터링하고 전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간의 변환 기능을 제공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게이트웨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충동 영역을 줄일 수 있다. 예. 그래서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브릿지라는 것도 장비 이름이고 제품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결국은 게이트웨이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 L7 스위치, L7이니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네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스위치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어플리케이션 레벨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겠네요. HTTP 헤더의 URL 정보를 분석하여 서버로 분배한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니까 분석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쿠키 정보를 기반으로 세션 지속성을 유지한다. 쿠키,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관리하는 거니까 오케이. IP 주소와 포트 번호만을 이용해서 트래픽 분산한다. 이것은 아니죠. 3번입니다. 이것은 L4 스위치예요. L4 레이어가 더 아래에 있습니다. SSL 암호화 복호 오프로딩을 처리한다. 예, 그러니까 SSL 통신을 중개해주는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기능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IP 주소와 포트 번호만을 이용해서 트래픽 분산하는 것은 L4 스위치의 기본 기능이니까요.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DHCP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클라이언트에게 자동으로 IP 주소를 할당한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DHCP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동작하는 맥 주소 기반 프로토콜이다? 아니죠. 응용 프로토콜이죠. 근데 UDP 67번과 68번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DHCP 서버는 IP 주소 외에 서버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야 인터넷 쓸 수 있죠. DHCP는 IP 주소의 임대 기간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앞서서 살펴봤던 문제와도 관계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무실에 무선 공유기를 설치한 후 직원들의 노트북이 자동으로 IP 주소를 받아 인터넷을 연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때 공유기에 설정해야 될 기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DHCP 서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DHCP를 통해 할당되는 IP 주소는요, 임대기간, 리스타임이라고도 합니다. 설정되어 있어서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갱신되거나 반환되거든요.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할당되고 회수되는 게 DHCP 서버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정하겠다 그러면 리저베이션 기능을 별도로 설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내용 정도를 보고 보겠습니다. DHCP 서버 기능을 활성화하여 IP 주소 자동 할당 범위를 설정한다. 맞죠? DHCP를 통해 할당되는 IP 주소는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변경되지 않는다. 이거 아니죠? 예, 기본과 다릅니다. 2번이 옳지 않은 것이네요. 게이트웨이와 DNS 서버 주소도 함께 배포할 수 있다. 맞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IP 주소 풀의 크기는 동시 접속 가능한 장치 수를 고려해서 설정한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에 IP를 할당받아야 될 장치의 개수를 고려한다는 얘기인 거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 틀린 거,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가 DHCP 서버 로그를 분석하던 중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단계의 과정을 발견했다. DHCP 프로토콜의 정상적인 IP 주소 할당 순서로 올바른 것은 DHCP 서버의 동작 순서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거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도라라고 도라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도라. 자, 디스커버, 오퍼, 리퀘스트, 액놀리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클라이언트가 브로드캐스트로 DHCP 서버를 찾고 디스커버, 서버가 사용 가능한 IP를 제한하고 오퍼, 클라이언트가 해당 IP 사용을 요청하고 리퀘스트, 서버가 최종 할당을 확인하는 에크,
4단계로 구성됩니다. 도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게 되면 답은 1번이 되겠죠. D O R A 맞죠? 1번 B C A D가 되겠습니다. 이거 도라라고 기억해 주시면 암기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 리 대리는 회사 천장에 다수의 무선 AP 설치하는 작업을 맡게 되었다. 현장 실사 결과 천장에 별도의 전원선이 없습니다. 전원이 없네요. 전원을 어댑터를 연결하고 이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무선은 AP를 써야 된다는 거네요. 이때 UTP 케이블 하나로 데이터 통신과 전원을 동시에 공급. 결국은 데이터 통신과 전원을 동시에 공급하는 방식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별도의 전원 공사 없이 AP를 구동시킬 수 있는 장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거 막 시나리오를 복잡하게 주었지만 결국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거냐? 파워 오버 이더넷 스위치 PoE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엘퍼 스위치는 무엇이냐? 트래픽 분산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죠. 전원 공급과는 관련이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로드 밸런스죠. 자, VPN, 공중망을 사성말처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장비죠. 역시 전원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더미 허브, 단순히 신호를 다른 포트로 전달해주는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장비죠. 역시 전원 공급 기능은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유형풀이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